위해서 되게 쉬운 말로 그 시민들이 바로바로 알아들 수 있게 서로의 의견을 편하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취지가 이제 그런 취지로 이 기획을 한 거고요. 무슨 막 대립돼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주제라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뭐 오늘 주제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좋은 거는 인정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는 걸 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그냥 교육 관련인 거죠. 네. 워낙 또 교육 쪽에 그렇죠. 계시다 보니까 일단 그 현재 익산시의 최고의 뭐 떠오르는 이슈나 이런 건 없어요. 익산시라는 도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육을 이야기해 보기로 정했고요. 그렇죠. 작가님께서는 익산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3년차 되셨으니까 익산의 현실에 대해서는 크게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는데 대충 큰 그림에 대해서는 들었고 네. 익산시가 맞이하는 거의 중소 도시가나 마찬가지인데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공기 오염하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는 익산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그 박사님께서 허 박사님 다 알고 있죠.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그렇죠. 첨부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그 시민들이 확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야 이거는 누가 됐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니까 워낙. 그러면 말씀도 편안하게 평소 쓰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구호체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이거를 지면에 옮길 거고요. 그럼요. 일단은 전부 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까놓고 다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수정을 해야겠다 싶은 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말은 딱 빼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기자님 소개 좀 해줘요. 소통신문하고 간단하게 이 사회공동체 대안을 열어가는 언론. 소통신문이라는 곳은 이 이름을 쓰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겠죠, 물론. 네. 이것도 이제 상표 등록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네, 그죠. 소통신문은 이제 10년 차 되고 있고요. 익산 지역의 주간 신문사예요. 주간지를 만들고 있고, 굉장히 지역 언론 가운데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지역 언론 가운데서 굉장히 열심히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신문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런 신문은 제가 일을 하면서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소통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 좋은 양질의 신문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78년생 고요 원래는 해설을 전공했고 문학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직장 찾다가 기자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월급이 안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은. 월급을 신문사가 어려운 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근근히 살 수 있을 만큼은 보장을 해줘요. 오케이. 굉장히 그 부분은 고마운 일이죠. 적자가 나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훌륭한 신문사네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손 벌리지 말라고 하는. 알아서 벌어라 막 대부분 이런 그렇죠. 지역 신문사가 많은데.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 부끄럽지 않은. 그렇죠. 우리 꼬맹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예술가인데 문학 전공하셨고, 그죠? 저도 그 부분은 처음 알았네요. 금방 그 말씀 안 드신데. 당연히 저는 뭐 그런 사회 통속적으로 그렇게 소통신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문만 봐도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모두 까는 그 소통신문이라고 그 비판적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고 누구와 유착되거나 그러지 않는
그걸로 이제 이미지가 돼 있고요. 실제로도 멋져요. 그렇게 했고 요즘에는 또 그 검찰과도 싸우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뭐 부장님을 잡아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무죄를 받아내긴 했는데 또 항소를 또 했어요. 계속 싸우고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거의 한계에 왔나 싶을 정도로 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까서 그래. 결국 소통은 해야 되겠는데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게 누구와 어떤 집단과 소통을 해야만 하는가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네. 적폐 집단하고 소통을 했으면 참 편하게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 좀 합니다. 그냥 다 그런 대로 하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문 보면 구독자 모집 광고도 싫었어요. 최초로. 워낙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해야 될 상황이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종이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주간지가. 제가 또 구독을 해드려야 되겠네. 저도 힘들지만. 그 현재는 운영위원회 어떻게 운영위원회 있었는데 지금 흐지부지 됐어요.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신문을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사를 뭐 안 나가게 하거나 나가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작용이 되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 압의돼 버리네 그냥 운영위원회가. 그게 좋더라고요. 대부분의 다른 신문사들도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요. 아무튼 정말 좋은 지면에 이렇게 우리 이야기가 실리게 되네요. 그것은 제가 교육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진실하고 창의적인 소수를 길러내는 게 어느 때보다도 소중해진 것 같아요. 대다수의 힘으로 뭔가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노동자의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좋은 신문이 있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얘기를 한 이유는 저도 이제 언론에 대한 필요성과 악에 대해서 조금은 느껴지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은 시민이 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참 통속적인 얘기지만 정론직필을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출발점은 시민이 사랑해줘야.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에 대해서 저부터 이렇게 사실은 보다가 저는 소통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한 7년 전인가 5년 전인지 그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무슨 이유로인지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부터 나도 왜냐면 저는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가 돌아가는지를 조금은 알잖아요. 그래서 참 저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거를 볼 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뭐 그 관청의 홍보비나 기업에 뭐 한 번씩 나오는 홍보 이게 아니라 꾸준히 개미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힘이 되어주는 그래야 그들은 그렇게 큰 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거를 바라지 않아요. 아까 같이 외압을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거든요. 나를 조금 희생해서 우리를 위한 대가를 받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여를 뭐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자리에서. 그 언론 제가 기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시민분들을 이제 만나러 가면 언론을 대하는 것들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기자를 만나는데 막 벌벌 떨거나 회장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막 어떻게 오셨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되버렸지. 뭘 주려고 해 자꾸. 네? 봉투 같은 거를 막 안 좋은 얘기 할까봐 달라고 안 하니까 뺄까 말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히려 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선배들 이 그동안 해왔던 기자들이 이렇게 해왔구나 라는 거를 저도 알고 그것마저도 이제 극복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람들마다 다 설득을 하고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서로가 불편해지지 않는 이렇게 할 때 서로가 막 불편해져요. 4대 권력 기관에 언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무서운 일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하고 있고요. 많이 좀 가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 뭐 정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관이잖아요. 근데 언론이 잘하면 둘 다 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언론이 중간에서 잘 균형만 잡고 있으면 견제를 약속을 해주면 가장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언론 자체가 이제 치우치거나 이제 서로의 어떤 색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언론에 대한 인식마저 기레기라는 어떤 대표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박혀져 버렸죠.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도 이렇게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500명 정도 있는 단톡방이 2개가 있어요. 450명, 503명. 이것 자체가 언론인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걸러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만 보기에도 시간이 다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지면 상황이. 신문이 더 점점 갈수록 어렵죠. 네. 저도 그걸 알고 있고 네. 제가 지면 신문이라는 걸 사람들이 뭐 보지를 않으니까요. 네. 시간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만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운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계속 사양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방향성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주제와 연관을 좀 시켜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 제가 강의를 가면 수업이죠. 이제 대학은 수업이니까 저도 올해로 18년차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는데 앵벌이라고 하죠. 저는 스스로 앵벌이라고 하지만 대학에서 이제 1학기, 신학기에 첫 수업을 들어가면 요즘에 못 보던 풍경이 있어요. 이렇게 사물함에다가 휴대폰을 걷어서 갖다 놓으시면 누가 이랬냐 그러면 학과장님이 시켰다고 그래요. 저는 다시 돌려줍니다. 시대의 흐름, 이제 오늘 교육의 주제에도 그 얘기가 있을 건데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선생님들이 과거에 이렇게 배웠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배워야 한다는 것은 참 시대착오적인 정신이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뭐 계속 할 수는 없지만 휴대폰을 활용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졸다가도 휴대폰에 뭐 찾아서 이렇게 해봐 하면은 막 졸다가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네덜란드나 이런 데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활용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도구로 사용하듯이 우리가 이제 이쪽 지방에서는 별로 많이 하지 않았지만 시도는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NI라고 NI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반짝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활용해서 교육적 가치로서 어떤 도구로 신문을 도구화로 이렇게 만들면 NI가 분명히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종이신문이 이렇게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의미부여를 해내는 작업을 이것은 뭐 어떤 컨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대학교 사설란을 갖다 준 기억이 나거든요. 사설. 그래서 그거를 그 자체가 공부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그때는 사설뿐이었지만 요즘에 아주 좋은 게 또 만평 그림 하신
만평도 아주 좋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아주 잘 캐치해내는 작가들이 정말 멋있어가지고 멋지게 그림으로 표현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스마트폰을 버려라가 아니라 쓰게 활용하게 하듯이 신문도 어려울 때 오히려 기회라는 말처럼 그런 것을 남들이 안 하니까, 그리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하지만 이쪽에서는 약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소통신문에서는 그 신문을 활용하는 무언가를 의미부여를 해내면 좋지 않겠냐. 네, 그렇죠. 그리고 소통신문 자체가 이름 자체가 소통이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소통법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상대에 맞게 소통의 방법을 그렇죠. 연구하는 것도 소통신문의 어떤 그 이름 자체에서 임무가 아닌가. 소통이라는 그 명사 자체가 요즘에 아주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단어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많을 거예요. 소통. 10년 전에 제호로 이렇게 만든. 제가 만든 건 아니죠.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예. 강의할 때 그 얘기만 해요. 제가 소통의 그 한자 풀이를 해줘요. 강의할 때. 소통의 소자가 성길 소자인데, 성길 소자는 뭐냐면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빈틈을 만들어줄 소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빽빽하지 않고 드문드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길 소자가. 그러니까 이제 종이는 풀칠을 하면 붙지만 유리는 풀칠을 하면은 유리는 공기압에 의해서 붙지 풀로 붙질 않은 이유가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은 자기가 빈틈을 만들어줌으로써 숨쉴 틈을 주는 것, 상대방이 숨쉴 틈을 주는 것, 이제 그게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말할 기회를 주는 것. 네, 그래요. 저도 바톤 터치. 그거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스폰지를 가지고 사례를 드는데 스폰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스폰지도 구멍이 있으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딱 유리처럼 금방 말씀하신 유리처럼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근데 바람도 안 통하고. 나를 비우고 내가 조금 이렇게 점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섬기는 거다. 그런 뜻이 될 수 있네. 그러니까 성기다라는 거는 이제 성기다. 드문드문하다. 성기다. 근데 성기다. 그 성길소를 성길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럼 제가 듣다 보니까 그렇지. 내 자신을 비우는 게 상대방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금방 섬기는 것이 섬기는 거다. 네, 같이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그 가정에서 제 아내와 얘기를 할 때도 소통을 할 때도 좀 빈틈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제가 너무 막 딱 잘라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안 되죠.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교육 갑자기 이제 제 책에 나온 스토리인데 이제 교육적으로 가는 겁니다. 소통신문에서 이제 교육으로 가는데 어떤 일화를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일화를 저도 인용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의사인 집이 있었는데 이게 닥터 중에서도 그 아버지가 정말 잘 나가는 존경받는 의사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자꾸 이제 초등학생이겠죠? 아버지의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심리 상담가가 아들의 그 행동이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부모가 너무 공부를 잘했고 지금 또 사회적으로 너무 완벽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이가 이제 학습 부담을 느끼고 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 엄마 아빠가 너무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으니까. 특히 존경받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저런 성공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망가뜨린다거나 하는 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 상담가가 이렇게 처방을 내려요. 아버지한테 아들 앞에서 실수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농담도 하고 빈틈을 좀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게
소통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실수하고 또 예전에 자기가 실수했던 얘기만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는 잘했던 얘기만 했거든 아들한테. 근데 옛날에 잘못했던 이야기, 부끄러운 얘기를 막 꺼내서 하고 막 실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밝아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지. 나도 할 수 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노출이거든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자기 노출. 근데 그 자기 노출을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못난 것을 자기 노출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신감, 자존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서비스 할 때 일부러 거짓말로도 심지어는 이제 제가 호텔에 근무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 때 더 심한 실수를 했어. 그러면 금방 용기를 낸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자기 노출, 그게 틈이 있는 자기 노출을 함으로 인해서 내 남자가 편안하게 하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죠.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법이죠. 천재 부모 밑에 아이가 상당히 힘든 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얘기하자면 교육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그래요. 맞아. 리드하는 시스템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많이 아니까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면 선생님보다 나은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극히 일부. 근데 그렇지. 선생님보다 나은 제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출어람이 운이 좋아야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근데 더 많은 학생들이 청출어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리드해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리드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지금 현재 우리가 60, 70년대 강의실, 지금 교실이 선생님 앞에 있고 애들이 쭉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는 걸 전달을 받으면 오히려 돌연변이가 청출어람이 되는 거고 대다수는 나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입시 위주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진로교육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반대말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반대말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육에서 입시 위주 교육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는 진로교육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월성 교육이에요. 잘난 놈들을 잘하게 그것은 60, 70년대에는 맞아요. 이렇게 서울대 가신 분 이렇게 서울대 가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때는 학교도 많이 가지 않았고 근데 수월성 교육의 패단은 뭐냐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그쪽에 공부 잘하는 몇 명을 인재를 키워서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잠재력이 있는 거거든요. 공부만의 잠재력이 아니라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형에는 삼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입시 교육은 동그라미만 인재다. 이런 지금 근데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능력 중에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어떤 아이는 체육을 잘하는 아이고 어떤 분은 그림을 잘 이거를 찾아서 개발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진로교육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전인적인 것을 갖춰줘야 될 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인적인 건 아예 없고 기타 과목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보고 이렇게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부를 인재로 만들고 다수를 패자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꿈의 진로의 저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노출을 공부까지 예. 제가 준비해온 뭐 이대로 나면 상관은 없는데요. 질문하세요. 네, 그 익산이 이제 과거에 교육의 도시라고 다들 지금도 그렇게 그랬었어요. 추억을 하고 있었어요. 몰라. 그 과연 익산이 교육 도시라고 부를만 했는지. 옛날에 교육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를만 했다. 과거에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이 교육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숫자의 양적인 면에 있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그 익산에는 옛날에 이리 농림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아주 대단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리 농림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그랬지. 그다음에 이리 공업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리 상고도 있었고 각 분야에 다 있었지. 공고에는 또 전북 기흥고도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원광 대학이라는 게 있고 또 지금 현재 뭐 이제 지금 양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뭐 자사고도 있고 뭐 특목고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충주, 청주, 충청북도 이런 쪽에도 보면은 학교가 많으면 일단 숫자적으로 많으면 교육도시라 했어요. 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런 면에서 과거의 교육도시라고 불릴 만은 나는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으면 뭘로? 당연히 누가도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질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 익산이 교육도시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되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아니라 X표를 칩니다. 그것은 뭐 교육 방향성 자체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교육 도시로 잘 나갔던 평가를 듣는 곳이 오히려 그 방향 전환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왜냐하면 그 어려워지는 측면이 맞아요. 그 이제 네. 뿌리가 깊이 그렇죠, 그것을 그렇죠. 갖고 있었기 그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오케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게 이제 우리 그 저기하고 반작용이 나오는. 지금 철도가 전주로 안 가고 익산으로 온 이유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전주는 양반님들이 시끄러우니까 임마 어디 화통을 여기다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익산으로 온 거거든요. 반대했구나. 그런 처음에. 것처럼. 그런데 역으로 지금 시대는 익산이 필요한 교통의 중심이 된 것처럼 금방 그 말씀이 뿌리 있게 자기네들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해야 하나? 교육에 대한 자존감.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유연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기가 더 어려운 거. 다른 데보다. 아무것도 없는 거. 비운 데는 그 그림의 여백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려가기가 쉬운데 너무나 많은 걸 그려놨어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지우고 그려봐야 표가 나고 흔적이 남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우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양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화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에서 말하는 특성화인데 이 특성화가 내놔야 공부 잘하는 특성화를 시키는 것 뿐이에요. 공부로 특성화는 그 하나의 부류 수월성 교육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수월성 교육도 있어야 돼요.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너무 수월성 교육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수월성 교육도 저는 이 학교별로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무슨 자유형 사립고라든가 또는 뭐 외국어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자치 내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학교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저도 A반, B반, C반이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이제 정규 수업 끝나고 했었던 공부 제일 잘하는 A반, 그다음에 B반, C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반은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우월반. 근데 야 우월반이 언제쯤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우월반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고 지금은 공부만이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도 다 그 반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적으로 그때는 공부에만 초점을 둬서 우월반을 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인재를 자기 학교에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그때도 뭐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학교는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질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특성화 문제다 그런 생각이. 학교별 특성화가 아니에요. 학교 내의 특성화를 얘기하죠. 지금 교육 관련된 질문이 지금 있는 교육 도시에 대한 얘기 질문이었었죠. 좀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교육 도시이긴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근데 약간 구시대적이었다. 우리 익산시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 정도 30만 도시 이상의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익산시가 교육 도시라고 부를 만한 특성이라든지
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갖춰진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 제가 선배한테. 예를 들어서 뭐 광주, 전남 광주 가다 보면 교육문화의 도시 옛날에 이랬거든요. 거기도. 근데 뭐 대구, 구미, 울산 예전에 이제 거기에 막 공장들이 갈 때, 그다음에 뭐 대구 같으면 섬유로 예전에 유명했잖아요. 그럼 뭐 그거를 내세워요.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은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내놓을 게 자칫- 없어서 교육을 자칭의 측면도 할 만한 게 있는 그거- 거죠. 그거니까. 자칭. 자칭. 근데 이제 그 자칭이 흔히들 자기 강화라든지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칭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교육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들로 봐도 자칭 뭐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면 전혀 그 자랑으로만 하지 않고 홍보도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칭의 효과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노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익산도 마찬가지고 전주는 좀 구호가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특별하게 어떤 산업적인 산업적인 기반이 없던 도시들이 대개 보면은 우리는 교육만큼은 진짜 잘해 이거를 내세우는 면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느 도시든지 간에 교육은 써먹기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 공통 분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당하는 거지. 활용을 많이. 실제로 익산에서도 전주고를 최우선으로 진학을 했었어요. 하려고 하고 예전에. 네. 안 되면 익산에서 하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정읍이고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러 상경을 하듯이 올라오는데 전주가 가장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가 실력이 안 되면 익산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교육의 도시라고 자랑할 만큼의 어떤 수준이 됐는지 과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는 만큼 교육에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표현. 그래서 그 표현을 그거를 그냥 교육도시라고 얘기를 했다. 그냥 이 정도는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 정도였을 거다. 전주 익산 군산에는 어찌됐든 이제 선발제 학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전주에 그 전주고가 있다면 익산에 남성고가 있을 것이고 군산 동공 군산 거기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 삼시예요. 삼시. 이 14개 시군 중에 삼시 인구 가장 많은 삼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 가능한 얘기예요. 선발을 할 수 있는. 인구 없는 데는 선발이 어디서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게 자치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은 교육도시 익산을 뭐 되찾겠다 명성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도시라고 하려면 뭘 지금 이 상태에서 갖춰야 될 게 뭘까요? 뭘 찾아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육도시 익산의 명성을 되찾는다 이 멘트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어떤 소재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어찌됐든지 간에 교육도시라고 불려졌던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교육도시가 아니었는데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다시 명성을 되찾겠다라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교육도시가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저는 아까 말한 양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농림학교가 있었고 상업고등학교가 있었고 공고가 있었고 전문기행고가 있었고 인문고등학교 선발지원학교가 있었고 대학도 있고 다양한 지금 현재로도 뭐 과학고가 있고 이런 거에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대 정신에 맞느냐 또는 창조 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창조 정신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조를 해내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어떤 무엇을 정부가 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대에 맞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예를 들면 이 성담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성당중학교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노력하는 모습. 저는 그게 좋은 학교의 샘플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좋은 학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각 학교가 지향해야 하는 거기는 사실 역효과도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학부모는 전학을 시키는, 오히려 거기서 나와서 다른 학교로. 네. 지금 뭐 시내권에서 그리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꾸로 거기다가 왜? 난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놀게 하느냐.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그 부모의 마음도 이해는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한 진로지도라는 것은 공부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도 또 하나의 진로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맞는, 그래서 이제 2009년도인가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혁신학교의 취지는 좋아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그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입시 위주가 아니라 창의적인 거, 자기 주도적인 거, 그 다음에 학생과 뭐 선생이 토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중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각 학교가 해내가는 거, 혁신학교 지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해내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교육 현장에서요, 그 수요자가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율성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조금씩 혁신학교를 통해서 조금씩 있어 가는 거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고소하고 좀 그런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안 되니까 안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예를 들어서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그 각자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를 자꾸 노출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영향을 한 번에는 받을 수 없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저는 교육의 발전은 지금 현재 각자의 역할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학교 현장에 자기 학교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교육 자체예요. 계속 부르짖는 게. 교육감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지금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또 학교이기도 하고 현재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을 자꾸 하면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한 부분의 얘기만 했지만 각자 역할들이 있어요. 각자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역할이 있고 학부모의 역할이 있고 또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의 역할이 있고 또 여기 시의 행정의 역할이 있고 뭐 또 다른 역할도 있겠지만 크게는 그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죠. 교육부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없애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예전에 공약집을 쓴 적이 있거든요. 10페이지짜리.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될 무렵에 써서 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양쪽에 다 보냈는데 좀 참고 좀 하라고. 그때 이제 교육부를 없애고 다른 형태로 지역 특색을 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해주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역 교육을 코치해주는 이렇게 좀 도와주는, 후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연구 단체로 바뀌는 게 차라리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학교의 교사가 이렇게 리드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포트하는 입장이 되는 그렇죠. 것처럼 똑같아. 저는 교육부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막 리드하고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각 학교가 자기네들의 것들을 잘 발현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 자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입장의 업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더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서포트하고 동기부여. 그래서 제가 그때 지었던 이름이 있는데 지금 생각은 안 나요. 노트북 찾아보면 있을 때. 오죽하면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 서포트를 그렇죠. 못하니까. 그렇죠. 못하고 맞아요. 그 오히려 교육을 앞장서서 망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없애자는 어떤 주장도 나오고.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MB가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 없애자. 이제 그 마음은 심정은 이해하나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 기관이 잘못된 기관의 것이지.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사람을 바꿔야죠. 그 박근혜 때 나왔던 것 중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건 너무 인본적이지 않은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칼럼을 3개를 써서 여기저기 이렇게 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누구랑 싸웠냐면 지금 그 KDI 원장 하시는 유종일 박사라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유종일 박사랑 같이 그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라고 정책연구원에 이제 제가 이제 창립 멤버예요. 근데 그 유종일 박사는 또 이제 사교육 없는 세상인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 또 대표랑 또 이렇게 소통하는 사이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좀 찬성하는 쪽인 거예요. 사교육 없는데 저는 이거는 인간의 두뇌하고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난이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5% 정도가 어려운 것에서 동기부여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럼 여차저차해서 공부에 재능이 탁월한 애가 있다고 쳐봐요. 학교에 갔는데 다 쉬운 것만 지금 하고 있어. 그럼 얘 두뇌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거랑 좀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공부에 그 뭐 우등반이라고 그랬나요? 공부에도 그런 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미술에도 있어야 되고 체육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다 있어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또 그 다음 정부였나? 조희연 교육관이 또 나오면서 자사고 또 폐지한다고 또 나왔잖아요. 특목고. 그때 또 이제 칼럼 또 쓴 거야. 그 반대.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지 말고 일반고에 다양성 서포트를 해줘라. 지원을 해줘라.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상상부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 정석을 쓴 분이 상상고를 운영하는데 1년에 20억이 든대요. 운영비가. 근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 10억만 지원된대요. 그럼 자기 사재를 10억씩 쓰는 거야 매년. 그 10억 아깝잖아요. 그거 없애면 10억을 쓰고 있는데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그 교육의 뜻을 둔 부자들이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번 돈을 교육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왜 없애냐 이거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일반고를 좀 다양화시키고 일반고에서 특목고 나온 애들보다 더 우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때로는 우수한 애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고를 확실하게 시스템을 재조정해서 각자 자기 진로와 개성을 찾을 수 있게끔 밀어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특목고 갈까 자사고 갈까 일반고 갈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일반고 가는 게 훨씬 낫겠어. 이렇게 만드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교육이야말로 다양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려고 하냐 이거죠. 그건 자생적인 문제거든요. 만약에 안 오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게 되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사실을 없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애면 그 동문들이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폐해를 또 다른 패자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패자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것은 자생할 수 있게 놔두고 지금 현재 있는 인문고등학교든 뭐 다른 그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면 그게 자연적인 참 어떻게 이런 교육에다가 경제를 표현하면 그러지만 자연적인 시장 경제가 돼.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쪽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게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문제가 어떤 종착역은 뭐예요?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서 나온 아이들이 대학 또는 취업인데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나 어디에 경쟁력을 갖게 되면 과연 저쪽에 쏠리는 상황이 생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생력의 그 문제인 얘기야. 거예요. 네. 지금 거기를 괴롭힐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여기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예, 그게 맞는 방향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냥 없애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되면 또 생길 수도 있고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왜냐면 그게 좋다고 또 그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이거는 또 없어져다 이거를 너무 쉽게 결정을 그러니까 하게 이제 몰라 대학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학 이전에 고등학교까지의 그 시스템은 학교는 우리가 말로만 백년지대기예요. 네. 어느 고등학교가 어느 중학교가 어느 초등학교가 잘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의 양에 차지 않을.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인간으로 볼 때도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감금하거나 뭐 벌을 막 크게 주거나 아니에요. 인간 한 사람도 그렇게 하다가 또 잘하기도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100년을 본다고 한다면 이 학교가 뭔가 잘못돼서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하게 해서 5년 후 10년 후에는 변화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장치를 줘야지 지금 뭐 좀 뭔가 잘못 교육 정책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도로 문제, 로마의 도로로 유명하지만 러시아 같은 데도요 도로가 엄청 넓어요. 그게 몇백 년 전의 도로들이에요. 이게 그렇듯이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도 그 러시아 같은 데는 그 건물들이요 일반 집들 벽이 이렇게 두껍대요. 오래되면 될수록 집값이 더 비싸답니다. 이게 옛날 것처럼 우리 그 교육이 일희일비 그냥 잠깐 좀 저기 한다고 그래서 뭐 없애고 살리고 뭐 제재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제재는 따끔한 채찍도 줄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막 극단적으로 얘네들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좀 그러니까 멀리 봤으면 좋겠다는 자생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다닐 때 그 학생 동기부여 강의도 꽤 했잖아요. 공부법 책을 썼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정유란가 트윗에 남겼던 말이 있죠. 뭐더라? 부모의 돈도 능력이다. 근데 그거를 돈이 있는 사람이 쓰면 되게 얄미워요. 미워요. 미운데 오히려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이 부모 돈 많은 것도 능력이야, 개인 능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힘을 주거든요. 자생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더 노력을 하던지 뭔가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돈 많은 계층이고 사교육비를 많이 쓸 수 있는 데고 우리는 그걸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차별당하고 있어. 이래가지고는 자기 경쟁력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 최근에 돈의 욕망이라는 게 최근에 사교육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상위 10%는 수입이 늘어나고 하위는 줄어들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사교육을 안 보내는 게 예체능을 안 보내요. 위 10%는 돈벌이가 좋아지니까 반대로 예체능 학원비를 늘리고 있어요. 위에는 창의력과 개성을 더 찾아주는 방향으로 돈을 막 써요. 위에는. 밑에는 획일화된 쪽으로 더 오히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막 같은 공교육에 자기 자신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진로를 찾아줄 만한 돈도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돈을 밑에다가 직접 갖다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막 같은 공교육을 살려줘야죠. 그래 맞아. 이 돈 없는 사람들이 공교육 안에서 꽃을 피우게 공교육에 물을 주고 자사고니 특목고니 주로 있는 집에서 많이 가니까 거긴 일단 냅두고 그것도 능력이다라고 인정해버리고 여기를 꽃밭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 다양성을 꽃피우도록. 꽃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잡초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잡초를 다 뽑아버리자 이건 아니거든요. 잡초가 약초일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꽃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그 일에 더 신경을 써야지 잡초를 뽑아버리자 이 사교육을 다 없애자면 없애지냐고. 그게 안 없어져요. 그게 없애지지 않는데 나오다 보니까 응. 그 유명한 어떤 명언이 생각나는데 민들레 있죠. 민들레. 어떤 사람이 민들레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했어요. 민들레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분에서 키웠을 것이다라는 명언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자사하고 툭 먹고 이런 식으로 막 그 명문대를 보내는 이게 뭐냐면은요. 저는 다 민들레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조금 있을 때 귀하고 이거 화분에다가 이렇게 모셔두고 싶지. 온통 민들레야. 그냥 온통 브라이트하고 많이 배웠어. 근데 이게 꽃이 개성이 없고 얘도 민들레 그러니까 그냥 니들이 살려면 살고 말란 말아 그냥 아무도 이게 그 소중하게 파가지고 화분에 모시지를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떤 경쟁 교육에서 이 머리를 키워놨던 애들이 이 민들레 꼴을 당하게 생겼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다 똑같은 꽃으로 만든다는데. 꽃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꽃이 다 장미라고 하면 장미가 아름답겠냐? 그리고 제가 여기 책에 그거 땔감으로 써요. 땔감으로. 그렇지. 땔감으로 쓴다니까. 풀이야 그냥. 풀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의사라고 한다면 식단 밥은 누가 어디서 먹을 것이며 내 자동차는 누가 해줄 것이며 우리 정 기자님의 머리는 누가 헤어는 관리를 해줄 것이며 이게 지금 그 획일화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교육에는 저는 그래요. 입시 위주의 반대 많은 그 진로 교육인데 그 진로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모두가 인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잠재력이 있어서 분명 저는 확신해요. 그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고 그것을 개발시켜주는 거. 그 개인마다 그럼 모두가 인재가 되거든요. 루저가 없어지는 거예요. 루저가. 그러면 그런 사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봐요. 개인이 발현해내는 어떤 그 인간의 능력들, 그 개인의 능력을 많이 발현하면 국가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막 역량들이 좋으니까. 근데 그의 잠재력들을 너무나 다 죽이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들을.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이제 어떤 희망사항 같은 건데, 저는 냉정하게 어떤 직업에 일자리 재앙이 온다고 봐요. 재앙이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책처럼 몰주라는 그들의 이 반격처럼 결국에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람을 찾거나 행복할 수는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진로교육이라는 그 명칭을 글쎄 한번 좀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진로? 꼭 성인이 돼서 뭔가를 우리가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그 진로, 삶의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좀 더 강화된 어떤 다른 단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까지도 진로주도에 포함을 상당 부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직업을 못 가질지도 몰라. 하지만은 너만의 삶의 색깔은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그런 희망도 던져줄 필요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좀. 저는 그 부분을 100% 공감하고요. 그렇죠. 이제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어제 아기를 어제 통화 그랬구나. 도서관을 데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는 지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걔가 6살인데 그 아기가 6살인데
거기서 공공도서관, 부속도서관에서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했대요. 갔어요? 그래서 갔대요. 네. 그래서 온 거고 우리는 이제 도서관에 간 거고 그냥. 근데 우리 아내가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좋으면 소개시켜준다고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학원은 절대로 앞으로 보낼 일이 없어.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는 거라면 내가 보낼게. 거기서 뭐 좋은 노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지. 실제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공교육도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은 오전에는 우리가 학습을 해요. 저는 오후에는 쉬운 편으로 노는 거라고 저는 핵심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오전에는 뭐냐 국영수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이 일주일에 10시간이 있어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양 과목이에요. 나머지는 다 교양 과목. 오히려 그렇게 갔을 때 말하는 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글도 잘 쓸 것이고 왜 즐거운 걸로 하니 문법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걸로. 영어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회화할 것이고 수학도 수포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수학도 오히려 논리나 놀이 수학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오후 수업은 예체능 위주인데 그게 소통하는 거, 대인관계, 팀워크 이런 다양한.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방학을 싫어해. 학교가 더 좋으니까. 저는 그게 공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대하지만 결론은 뭐 그거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초, 중, 고등학교 12년의 시간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는 가장 최악의 교실 이대하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이들이 하는 표현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우리가 입은 교복은 죄수복이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감옥이다. 자기네 요즘 학생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이 책에도 썼지만 인간을 기르는 것은 학교인데 학교가 동물을 기르는 교육장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집어넣어놓고 다 교실 이데아의 가사에도 나와요. 이게 뭐 7시 반까지 학교 뭐 시키고 뭐 다 똑같은 뭐 90만 명의 뭐를 다 똑같은. 아까 제가 세모, 동그라미, 네모 뭐 했잖아요. 각각의 도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동그라미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민들레 다 민들레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다 민들레가 만들어지면 민들레는 정말 쓸모없는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한때 지금 요즘에 다시 제가 화장실 한번 가야 되니까 계속 하시고 오케이 저도 박수 더 화장실 한번 그게 실제 직업에 나타나요. 뭐냐 예를 들어서 한의대 다시 살아나긴 해요. 요즘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한의대는 완전히 이제 사라져야 할 직업이었어요. 어디 한의대 차려봐야 한의원을 차려봐야 청사가 안 되니까. 옛날 할머니들이나. 근데 계속 한의대를 가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거기를 나온 사람은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게 있는데 다 한의대, 한의사가 많아진 이유잖아요. 그게. 그리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제가 한 7년 전인가? 7년여 전에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소속의 변호사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변호사 필요하잖아요. 옛날 같은 5급이에요. 5급. 그때 7급으로 뽑는데 400대 1인가 했다고 제가 장학사님을 들었어요. 7급으로 뽑는데 그만큼 뭐냐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저기를 해야지 하나의 그 어떤 직업도 많아지면 귀함이 없는 흔해지면은 그거는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가 잘못하냐? 교육부가 문제다? 아니라고요. 모두의 문제, 모두가
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다양성을 확보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교육인데 그렇지. 지금 교육이 그 예를 들면 역사 교과서 뭐 국정 교과서로 만든다는 어떤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 교과서 하나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교육 현장 교육 그 우리나라의 교육 방침이라든지 그 자체의 다양성이 없다는 거죠. 이 교과서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교육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점. 그게 참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하면은 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정교과서 만드는 것이 주체사상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주체사상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의 사상만, 네네. 김일성의 사상만이 정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특히나 교육에서는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아까 말한 존중되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색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교육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공무원, 교사, 아이들의 입에서 꿈을 얘기할 때 공무원이 될 거예요, 교사가 될 거예요 하는 말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그렇게 주체사상 같은 그런 교육의 입시 위주의 것들을 심어놓으니까 저도 이제 내년이면 학부형이 돼요. 예. 학교를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 감정상 학교를 가서 내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여러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학교 보내고 싶은데 안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또 아이의 세상이니까 제 입장에서 내가 싫어한다고 아이를 안 보낸다면 그건 아이한테 자기 자신의 세계니까 보내긴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은 많이 되죠.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가 과연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우리 학교가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그 부분은 인구 유출과 인구 유입의 문제와도 상당 부분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학부모는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녀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부모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 유학을 간다고 한번 보자고요. 실제로 캐나다 유학을 간 부모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은 천국이에요. 부모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케어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도 이민을 가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갑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뜻은 뭐냐면 심지어 본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타도시가 아니라 타국까지 캐나다까지 이민을 갑니다. 인구 유출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 여기가 뭐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마다에 예를 들어서 익산이 일자리가 어떤 A라는 분이 일자리가 있는데 교육은 형편없다. 그러면 그 양반은 어떻게 해요? 출퇴근합니다. 전주가 됐든 어디에 좋은 곳에서 심지어는 천안이나 이런 데서 교육 좋은 곳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런 고난은 부모들이 감내를 합니다. 교육이 좋으면 오히려 여기다 두고 오히려 다른 도시로 출퇴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백년지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익산의 교육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먼 안목을 보고 교육청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시에서 인구 유입을 해야 되네, 인구 유출을 해야 되네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주 근시안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멀리 왜 나 혼자 시장하고 말고 내가 몇 년 임기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다다음 임기에도 시장은 바뀌지만 시민은 같기 때문에 시민은 같고 시는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먼 안목에서 교육에 저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파격적인. 그렇죠. 그게 바로 그 파격적이라는 말에 아주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도 우리 수장님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어느 도시나 나나 개나 소나 이렇게 교육도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정한 교육도시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도가 되어야 교육도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교육 하나만 살리면 다 살 수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그게 핵심이네요. 정말 이 익산 시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 애가 7살, 6살이 되면 이제 유치원 때부터 전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 가족 원아들 중에 이사 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찾아서 네네. 7살 때 유치원 때부터 그 도시로 가는 네네. 거예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초등학교 가고 예,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런 일이 진짜 제가 믿는 네, 그럼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부모의 생각만큼 썩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걔가 이쪽으로 올까요? 아니요. 전주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미 생활권 자체가 친구들이며 뭐며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저는 익산에서 저는 그래요. 어떤 정책이 됐든지 간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문화가 됐든 관광이 됐든 뭐 교육이 됐든 뭐 노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를 제대로 키우면 그걸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텐데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건 욕심일 뿐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그 선택과 집중의 거리 중 요소 중에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네. 그리고 그런 충분한 여건들 만들어 말이 그렇지 교육 정말 브랜드 한번 만들어보자 노력하면은 시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난 그래서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의 입장에서는 한다면 못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못 만드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 없는 동안? 끊임없이? 제 상담해 주셨어요. 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내년부터 학부형이 되기 때문에 저도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